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 그곳에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낡은 회색 후드티에 헐렁한 청바지, 대충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무심하게 흘러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가봐. 응, 엄마 친구 아들인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너 이렇게 평생 혼자 살 거니 오늘 아침. 엄마의 애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이 자리에 끌려 나왔지만 유진의 계획은 확고했다. 10분, 딱 10분 안에 이 지긋지긋한 맞선을 끝내버리는 것. 그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와서 가장 값싼 물 한 잔만 시켜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했다. 삐딱한 자세, 지루함이 가득한 표정. 누가 봐도 상대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태도였다. 이 정도면 웬만한 남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기분이 상해 돌아가리라.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배인이 허리를 굽히며 한 남자를 안내했다. 유진은 흘깃 시선을 던졌다가 저도 모르게 게임을 하던 손가락을 멈췄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긴 다리.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조각 같은 얼굴에는 차가울 정도의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기운을 뿜어냈다. 권지혁, 율림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그가 바로 유진의 맞선 상대였다. 지혁은 약속된 테이블로 걸어오며 멀리서부터 유진을 관찰했다. 주선잭에서 들었던 인적 사항과는 180도 다른 모습. 평범한 회사원.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한 바나나 같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지루하기 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자리가 조금은 흥미로워지는 순간이었다. 한유진 씨, 지혁이 테이블 앞에 멈춰서며 나지막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맞아 있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혔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도 방금 왔으니까 뻔한 거짓말. 지혁은 그녀 앞에 물잔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그녀가 최소 15분 이상 이곳에 앉아 있었음을 짐작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자 무겁고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서늘하고 깨끗한 비누향이 유진의 코끝을 스쳤다. 유진은 속으로 욕을 씹어 삼켰다. 젠장. 하필이면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올 게 뭐람. 이런 타입일수록 자존심이 강해서. 모욕감을 주면 금방 자리를 뜰 터였다. 유진은 작전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내려놓고 턱을 고엔 채 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네요. 그래 봤자지만 꽈짠이십니다. 지혁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의 반응에 유진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페이스를 되찾았다. 웨이터가 다가오자 유진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가장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가리켰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랍스터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아, 와인은 이걸로요. 제일 비싼 거 맞죠? 웨이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지혁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곧 정중하게 주문을 받아 물러갔다.
명백한 속물 행세였다. 어떻게든 정 떨어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하지만 지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음식 취향이 확고하시군요. 돈 많은 남자 만날 땐 비싼 걸 먹어줘야죠. 안 그래요? 오늘 계산은 당연히 그쪽이 하는 거 맞죠? 차는 뭐 타요? 집은 작아. 강남 연봉은 얼마예요? 나 돈 못 버는 남자는 딱 질색이라서. 유진은 기관총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러 천박하고 무례하게. 보통 남자라면 이쯤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지혁은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계산은 제가 합니다. 차는 기사가 운전해서 차종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은 청담동에 있고 자가입니다. 연봉은 글쎄요. 유진 씨가 평생 벌어도 만지기 힘든 액수일 겁니다. 뭐예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유진이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다. 아니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 것뿐입니다. 지혁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연극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음식이 나오자 유진은 보란듯이 우악스럽게 식사를 시작했다.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지혁은 그저 우아하게 자신의 스테이크를 썰며 조용히 식사를 할 뿐 유진의 행동에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유진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대체 이 남자의 평정심은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때 레스토랑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율림그룹이 야심차게 발표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 율림 쉴드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나운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철벽 방어 시스템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순간 유진은 저도 모르게 아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 명백히 섞인 소리였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레스토랑 안에서 지혁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처음으로 지혁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우시죠? 유진은 아차 싶었다. 직업병이 또 도진 것이다. 그녀는 해커 헬레나로서 율림 쉴드의 구조적 결함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허점을 가진 시스템. 그것을 칭송하는 뉴스를 보니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온 것이었다. 아니, 그냥 아나운서 얼굴이 웃기게 생겨서요. 유진은 황급히 둘러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역의 집요한 시선이 그녀를 파고들었다. 거짓말은 서투시군요. 한유진 씨, 당신은 분명 저 시스템을 비웃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뭘 비웃었다고 그래요? 착각이 심하시네. 유진은 시치미를 떼며 와인잔을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남자의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평범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처럼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하고 있었다. 양자 암호키 분배 방식이 BB84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광자 수분할 공격에 대한 방어 로직이 빠져 있어요. 중간자 공격에 완벽하게 노출된 구조라고요. 저건 그냥 비싼 마케팅용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해커에겐 10분짜리 장난감도 안 되죠.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지적이었다. 말을 뱉은 순간 유진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망했다.
완벽하게 망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지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경악과 감탄, 그리고 엄청난 흥미로 뒤섞여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로 어제 보안팀의 보고를 받으며 그가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의 실체. 내부 최고 전문가들조차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이라며 일축했던 바로 그 문제점을 눈앞에 이 속물인 척하는 여자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다. 당신 대체 누구지? 지혁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더 이상 맞선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다.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모든 것을 들키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음식 잘 먹었고요.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당신. 내 스타일 전혀 아니니까. 유진은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혼자 남은 지혁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마시던 와인잔과 엉망으로 먹다 남은 음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조금 전 그녀가 뱉었던 날카로운 분석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광자수 분할 공격, 중간자 공격에 노출된 구조.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은 그의 배경과 재력만을 보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 뒤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범한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무례함은 방어 기제였고 그녀의 속물 행세는 서툰 연극이었다. 지혁의 입가에 마침내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이 자리는 인생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발견의 순간이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한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혁의 시선은 오직 유진이 사라진 레스토랑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다. 한유진,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지? 맞선 다음 날 권지혁은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거의 잊고 있었다. 정확히는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지만 율림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가 그녀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율림그룹 본사 40층 종합보안관제센터. 평소라면 고요한 긴장감만이 흐르던 이곳은 지금 아수라장이었다. 모든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피해 상황 보고에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관제센터를 갈랐다. 보안팀장이 땀으로 축축한 얼굴로 달려왔다. 총수님, 율림 쉴드가 뚫렸습니다. 메인 서버로 향하는 백도어가 열렸고 현재 고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철벽 방어라던 놈들 다 어디 갔어? 지역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불과 일주일 전 수천억을 쏟아부은 율림 쉴드. 론칭 행사에서 자신만만하게 보안을 장담했던 임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마치 시스템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고 우아하게 파고들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유령 같은 수법이었다.
공격 벡터는 파악했나?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어떤 방식과도 다릅니다. 국가 단위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팀장의 보고는 변명에 가까웠다.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의 무능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건 그냥 비싼 마케팅용 껍데기일 뿐이에요. 진짜 해커에겐 10분짜리 장난감도 안 되죠. 한유진,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마치 예언처럼 귓게 울렸다. 소름이 돋았다. 김비서, 어제 지시한 한유진 씨에 대한 보고서. 지금 바로 가져와. 지혁은 관제센터를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며 비서에게 명령했다. 몇 분 후,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총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혁은 파일을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내렸다. 평범한 지방대 졸업, 중소 IT 기업의 평범한 사무직, 평범한 원룸 거주. 서류 속의 한유진은 그가 만났던 날카롭고 까칠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유령 신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이게 전부인가? 네,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서류는 가짜다. 혹은 진짜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다. 그는 다시 김비서를 불렀다. 틀렸어. 다시 조사해. 공식적인 기록 말고 다른 걸 찾아봐. 온라인 활동, 커뮤니티, 뭐든 좋아. 키워드를 주지. 광자 수분할 공격. 김 비서는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총수의 단호한 표정에 즉시 알아듣고 물러갔다. 지역은 다시 관제센터의 상황판으로 눈을 돌렸다.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이 사회는 비상 소집되었고 언론에서도 서서히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넋을 잃고 스크린을 보던 지역에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총수님, 찾았습니다. 아니, 찾은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에는 어두운 배경의 웹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해커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D웹의 한 포럼이었다. 헬레나라는 닉네임을 쓰는 해커가 있습니다. 몇 년 전 BB84 프로토콜의 취약점, 특히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광자 수분할 공격에 대한 익명의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논리적 깊이와 문체가 업계의 전설로 통합니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진 바 없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지역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리포트가 발표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한유진 씨가 재학 중이던 대학의 내부 서버에 정체불명의 침입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버 관리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어떤 피해도 없이 오히려 보안이 몇 단계나 강화된 채로 끝나서 미스터리로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일하게 서버 접근 권한이 있었던 학생 중 하나가 한유진 씨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평범한 사무직 여직원 한유진, 그리고 전설적인 해커 헬레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정체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혁은 결심했다. 그의 고액 연봉을 받는 보안팀을 믿느니 이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모든 것을 거는 편이 낫겠다고. 그녀의 주소, 네, 한유진 씨. 지금 사는 곳 주소. 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어지러웠지만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세 개의 모니터에는 알아보기 힘든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초고속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율림 쉴드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해커로서의 본능이, 그리고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아는 자로서의 호기심이 그녀를 이끈 것이다. 공격자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세련되었다. 유진은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목적이 단순한 데이터 탈취나 금전 요구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율림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배달 음식도 시킨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에는 어제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남자 권지혁이 서 있었다. 무표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박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젠장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지. 유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기색이 아니었다. 잠시 후 벨소리는 그치고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유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인터폰을 뚫고도 위압적으로 들렸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 그녀는 모니터 화면들을 재빨리 평범한 바탕화면으로 전환하고는 마지못해 현관으로 걸어갔다. 무슨 용건이죠? 스토킹은 범죄인 거 모르시나? 문을 열자마자 유진이 쏘아붙였다. 그러나 지혁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방 한가운데의 컴퓨터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율림그룹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유진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율림 쉴드가 뚫렸습니다. 당신이 경고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모른 척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어제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헛소리를 했나 보죠. 연극은 그만하시죠. 지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유진을 덮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헬리나, 그 한마디에 유진의 모든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이름. 그가 어떻게, 지혁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떠보지 않았다. 대신 절박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와주시오. 이 공격을 막고 배우를 찾아주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소. 돈이든 내가 가진 정보든 뭐든 상관없소. 당신의 신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소. 율림의 모든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겠소. 제발 도와주시오. 재벌 총수의 자존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 조직의 리더로서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는 천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율림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일에 엮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녀가 지금껏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겨온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
해커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격을 펼친 상대와 겨뤄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그리고 눈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자신에게 부탁하는 이 남자의 진지한 눈빛. 그녀는 지역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절박함과 그녀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는 오직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만이 맴돌았다.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권지혁의 간절한 제안에. 한유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빠르게 회전했다. 위험하다. 하지만 흥미롭다. 귀찮다.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다. 그녀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것은 수락도, 거절도 아닌 차가운 조건들이었다. 좋아요. 도와주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이며 말했다. 첫째, 보수. 당신네 회사 1년 치부한 예산의 10%를 성금으로 받겠어요. 성공 보수는 따로 책정하고요. 상상조차 힘든 액수였다. 김 비서가 옆에서 들었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를 금액. 하지만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그의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두 번째 조건을 내걸었다. 둘째, 완벽한 익명성. 계약서에는 내 이름 대신 헬레나라는 코드네임을 쓸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내 진짜 역할에 대해 알아선 안 돼요. 나는 당신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난 그냥 유령이에요. 알겠소. 셋째, 절대적인 권한. 당신 내 회사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최상위 접근 권한을 줘야 해요. 내 작업에 대해 누구도 질문하거나 간섭할 수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방해가 있으면 그 즉시 모든 걸 중단하고 떠날 거예요. 이것은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내어달라는 말과 같았다. 하지만 지혁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그렇게 하겠소. 유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다.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마지막으로. 이 일이 끝나면 즉시 우리의 관계도 끝이에요. 범인을 잡고 시스템을 안정시킨 그 순간 나는 사라질 겁니다. 당신도 나를 찾지 않고 나도 당신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던 사이처럼. 이것은 경고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지혁은 잠시 유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불신과 고독을 읽었다. 그는 쓴웃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 조건들 모두 받아들이겠소. 유진은 그의 흔쾌한 수락에 오히려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혁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주려면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오. 정체불명의 외부인이 회사의 모든 기밀에 접근한다면 내부의 적이 당신을 가장 먼저 공격 목표로 삼을 거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죠. 유진이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그래서 생각해본 명분이 있어.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내 연인이 되는 거요. 뭐라고요?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삼류 드라마 같은 가장 완벽한 위장이요. 지혁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총수의 변덕스러운 새 여자친구. 회사 일에 호기심을 보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철없는 연인. 사람들은 당신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볼지는 몰라도 결코 경계하지 않을 거요. 오히려 당신을 무시하겠지. 그리고 그 무시가 당신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거요.
적이 당신을 얕보는 순간 당신은 적의 심장을 파고들 수 있어. 그의 논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유진은 이를 갈았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인간, 권력자의 여자로 위장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 역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의 눈을 속이는 최고의 방법은 적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계약의 일부예요. 철저한 비즈니스라고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사적인 감정 교류는 일절 금지예요. 물론이요. 나 역시 마찬가지니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이중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나는 율림그룹과 전설적인 해커 헬레나 사이의 비밀 용역 계약, 다른 하나는 권지혁과 한유진 사이의 연인 위장 계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 VVIP들만 출입한다는 프라이빗 스타일링 샵. 지혁은 헬레나의 모습으로는 율림그룹의 문턱도 넘을 수 없소. 라며 그녀를 이곳에 밀어 넣었다. 몇 시간 후, 거울 앞에 선 유진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는 온데간데 없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세련된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그녀의 몸에 감겨 있었다. 대충 묶었던 머리는 윤기나는 웨이브 헤어로 변해 있었고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눈매는 옅은 화장만으로도 총명하고 도도하게 빛났다. 어색해 죽겠네. 유진은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지혁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본질은 숨겨도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것을. 이 정도는 되어야 내 여자친구 행세를 할 수 있지. 지혁이 무심한 척 말하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천이 느껴지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다 연기야. 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율림그룹 본사 로비. 지혁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던 미모의 여성과 함께 나타나자 로비의 모든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 놀라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에게 박혔다. 누구야? 저 여자 총수님 옆에 여자가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엄청난 미인이네. 어느 집안 영예일까? 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데 익숙했지. 이렇게 환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질색이었다. 그때 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허리 펴고 당당하게. 당신은 지금 한유진이 아니라 권지혁의 여자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말대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해커가 아니었다. 율림그룹 총수의 연기자인 것이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팔을 통해 전해지는 서로의 긴장감은 공유되고 있었다. 마침내 집무실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총수님, 출근하셨습니까?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비싼 슈트, 사람 좋은 미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 율림그룹의 자회사인 율림네트웍스의 대표이사 최민준이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최민준의 시선은 지혁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그의 옆에 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미세한 경멸감이 스쳤다. 그는 유진을 지역이 잠시 데리고 노는 수많은 여자 중 하나로 판단한 것이다. 처음 뵙는 분인데 옆에 계신 분은 최민준이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다. 지역은 유진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내 사람입니다. 한유진 씨. 정식으로 소개할 사이는 아니니 초의 대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최민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눈빛은 너도 별 수 없구나 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진은 그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고한 표정을 유지했다. 지역이 원했던 대로 그녀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예쁜 여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지나간 후 지역과 유진은 총수 집무실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진은 그의 팔을 뿌리치고 숨을 몰아쉬었다. 최악이야. 저런 인간한테 그런 취급이나 당하고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지. 지역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최민주는 당신을 전혀 경계하지 않을 거요. 그는 지금쯤 당신의 뒷조사를 시키고 서류에 나온 평범한 한유진을 보며 코웃음 치고 있겠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요. 유진은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섰다. 발 아래로 거대한 도시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작업 공간을 준비해줘요. 당신 집무실 안 가장 구석진 곳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하죠.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어색한 연인 같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제 막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는 동맹군처럼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위장 연인이라는 계약 아래 율림그룹의 운명을 건 위험한 게임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율림그룹의 심장부이자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공간의 가장 깊숙한 구석, 거대한 동양화 파티션 뒤에 한유진의 비밀스러운 왕국이 세워졌다. 최고 사양의 컴퓨터 본체 3대와 암호화된 위성 회선. 그리고 그녀의 손에 익은 기계식 키보드가 놓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디지털 전쟁의 최전선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세련된 총수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안한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거대한 게이밍 의자의 몸을 파묻은 채 6개의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화면에는 녹색과 흰색의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금 헬레나였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공격의 흔적을 쫓는 것이었다. 율림의 보안팀이 남겨놓은 분석 보고서는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적이 정문으로 쳐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헬레나의 눈에는 보였다. 적은 정문이 아니라 이미 집 안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유진은 심해의 난파선을 탐사하는 탐사선처럼 율림그룹의 방대한 네트워크 로그 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갔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 패킷 속에서 그녀는 비정상적인 흐름, 미세한 변칙성을 찾고 있었다. 공격자는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했다. 모든 침입 경로는 수십 개의 해외 경유 서버를 거치도록 위장되어 있었고 로그 파일은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지혁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 사회를 진정시키고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다독이고
언론의 집요한 취재를 막아내는 외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유진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보다 못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코드에 파묻혀 밤을 새울 때면 말없이 커피를 내려주었다. 뭐 좀 찾았소? 새벽녘, 지역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네 보안팀은 등대만 쳐다보다가 발밑에 있는 암초를 놓쳤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공격이 있기 6개월 전부터의 내부 데이터 트래픽이에요. 여기.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가 보여요. 정상적인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특정 서버로 전송하고 있어요. 이건 심장박동 같은 거예요. 시스템 내부에 잠입한 악성 코드가 나 아직 살아있다고 보내는 신호죠. 지혁은 미간을 좁혔다. 그의 기술 지식은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진의 설명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악성 코드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 있었다는 말이요. 그래요. 이건 대규모 공격을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외부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을 미리 파놓은 거죠. 공격자는 그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와서 유유히 문을 열고 들어온 거고요. 유진의 발견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명백한 내부자 소행 혹은 내부 공모자가 있는 치밀한 사보타주였다. 이제 유진의 목표는 그 열쇠 구멍을 판 놈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잠복 악성 코드의 구조를 역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코드는 수십 겹의 암호화와 위장술로 덮여 있었지만 헬렌에게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고고학자가 흙더미 속에서 유물의 조각을 맞춰 나가듯 코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분리하고 재조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며칠 동안의 밤샘 작업으로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유진을 발견한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까칠하고 날카로운 모습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지친 얼굴, 창백한 뺨 위로 비치는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녀를 더 연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지혁은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는 계약이나 비즈니스가 아닌 순수한 인간적인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잠시 후 인기척에 잠이 깬 유진은 어깨에 걸쳐진 재킷을 보고 놀랐다. 지혁의 청아 향기가 남아있는 재킷. 그녀는 어색하게 재킷을 의자에 걸쳐놓고 다시 모니터에 집중하려 했지만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깎았어요. 유진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소파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지혁이 벌떡 일어났다. 유진은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율림그룹의 전체 네트워크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도 위로 붉은색 선 하나가 선명하게 그어지고 있었다. 잠복 악성 코드의 최초 생성지는 율림 네트워크스 R&D 서버 3팀의 노드예요. 율림 네트워크스 최민준이 대표이사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유진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누군가 그 팀 서버를 해킹해서 이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녀는 즉시 율림 네트워크스에 해당 서버 접속 로그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기록 없음이라는 메시지였다.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로그가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웃기는군.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기록을 지웠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광고하는 꼴이잖아. 아마추어 같은 짓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워진 기록.
그것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율림 네트워크스 내부. 그것도 서버 관리자급의 최고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뜻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다른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율림그룹의 전체 조직도였다. 그녀는 붉은 선의 끝, 즉 율림 네트워크스의 서버 노드에서부터 마우스를 움직여 그곳에 최상위 책임자를 클릭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떠올랐다. 최민준. 지혁은 유진의 옆에 와서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모든 데이터와 정황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의심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이었던 배신자의 그림자. 그 실체가 이제 디지털의 형태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유령은 저기에 살고 있었네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데이터를 읽고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제 적의 위치가 파악되었다.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율림 네트워크스 대표이사 사무실. 최민주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즐기며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비서가 가져온 한유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권지혁의 예측대로. 보고서의 내용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평범한 집안, 평범한 학력, 평범한 직장. 최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결국 권지혁도 별 수 없는 놈이군. 저런 여자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니. 그는 한유진을 권지혁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예쁜 장식품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 이후 율림그룹이 예상외로 조용했다. 권지혁은 패닉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자신의 집무실을 요새처럼 만들고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설마 그 여자 때문인가? 최민주는 스스로의 생각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데이터 유출이 어느 순간부터 멈춘 것이 이상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방어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 미지의 전문가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권지혁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비밀 단말기를 켰다. 그는 율림그룹의 재무 시스템 내부에 아주 작은 벌레, 2차 악성 코드를 심어두었다. 그는 이 벌레를 깨웠다. 악성 코드는 즉시 활동을 시작했다. 수년 전의 과거 재무보고서들의 숫자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바꾸기 시작했다. 회사를 마비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회계감사 시즌에 발견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위이자 나는 내 놈의 금고안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오만한 경고였다. 한편 권지혁의 집무실, 유진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조용한 경고등이 깜빡였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놓쳤을 극히 미세한 이상 신호였다. 가야스다, 이 쥐새끼.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즉시 이 변종 악성 코드의 구조를 분석했다. 메인 공격 코드와 동일한 설계 사상, 동일한 서명 같은 자의 소행이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자
그녀의 능력을 떠보기 위한 함정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보고를 받은 권지혁은 분노했다. 그는 당장 최민준에게 쳐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이 그의 팔을 막아섰다. 진정해요. 그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패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게임은 회의실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요. 그녀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에 지혁은 들끓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이 기묘한 계약 관계에서 어느새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발에 응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먼저 최민준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연결을 시도하는 CNC 명령제어 서버를 역추적했다.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거치는 복잡한 경로였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모든 위장은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다. 그녀는 악성 코드를 조용히 격리시키고 훼손된 재무 데이터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복구했다. 그녀 자신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최민준의 입장에서는 그가 일으킨 시스템 오류가 마치 스스로 치유된 것처럼 보일 터였다. 그것이 더 큰 공포를 자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보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이용했던 바로 그 비밀 통신 채널을 장악했다. 그가 자신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은밀한 경로. 그녀는 그 길을 통해 아주 작은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 하나를 전송했다. 목적지는 최민준의 개인 단말기였다. 최민준은 자신의 모니터를 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비서실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 혹은 재무팀에서 터져나올 비명.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일으킨 작은 파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졌는데 파문이 일지 않은 것처럼 기이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 화면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그의 비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생성된 것이다. 파일의 이름은 단 2글자였다. 기억나니? Remember. 최민준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클릭했다. 바이러스는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0수년 전에 낡은 회계장부 사본이었다. 그가 율림그룹에 갓 입사해서 처음으로 저질렀던 작은 횡령,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첫 번째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희미한 흔적.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너에게 닿을 수 있다. 해요. 최민준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권지혁의 예쁘장한 여자친구에 대한 경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들어찼다. 그는 적을 얕보았다. 그것도 아주 크게. 그는 지금 권지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꿰뚫어 보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비공식적인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 되었다. 최민준은 며칠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그의 컴퓨터에 나타났던 기억나니 라는 파일은 사라지지 않는 유령처럼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분노는 공포를 이기고 공포는 다시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얕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 돈, 인맥,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의 하수인들을 총동원해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여전히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었다. 그는 헬레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디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뿌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비도덕적인 해커들을 고용했다. 전설적인 유령의 뒤를 쫓는 위험한 사냥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균열이 발견되었다. 그가 고용한 해커팀 중 하나가 오래된 서버에 먼지 쌓인 로그 파일 속에서 의미 있는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수년 전, 헬레나가 지금처럼 전설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 당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및 파산 사건. 유망했던 스타트업 노아 시스템이 경쟁사의 산업 스파이 행위로 핵심 소스 코드를 도난당하고 무너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모든 비난은 노아 시스템의 젊은 개발팀장에게 쏠렸다. 그는 보안 실패에 책임을 지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이었다. 최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유진의 오빠 한서준은 그녀에게 부모이자 스승,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법과 언론은 거대 기업의 편이었다. 오빠의 죽음 이후 한유진은 세상에 등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즉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이용해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진실을 파헤쳤고 마침내 경쟁사가 노아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추악한 공작의 증거를 찾아내 익명으로 언론에 터뜨렸다. 사건은 재조명되었고 오빠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 뒤에 자신을 숨겼다. 거대 권력을 불신하고 오직 코드와 논리만을 믿는 차가운 유령이 된 것이다. 이거였군. 최민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적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깊은 상처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를 기술이 아닌 정신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율림그룹 네트워크의 허점을 찾기 위해 코드에 몰두하던 유진의 모니터에 작은 메시지 창 하나가 떴다.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메시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최민준에게서 온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에는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은 신문 기사의 스크랩이었다. 유망벤처 개발자. 스스로 목숨 끊어 기술 유출 책임 통감했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오빠의 영정 사진이 있었다.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감히 꺼내보지도 못했던 가장 끔찍한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기사 이미지 아래 한 줄의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정의는 환상일 뿐이야. 결국 이기는 건 힘 있는 자들이지. 내 오빠도 그걸 알았어야 됐는데 너도 결국 네 오빠처럼 될 거다. 아이. 유진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잡을 수 없었다. 화면 속의 코드들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강철 같던 그녀의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다.
오빠의 마지막 모습, 차갑게 식어있던 손, 장례식장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마침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지혁은 파티션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티션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한유진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늘 당당하고 날카롭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상처를 입고 홀로 고통을 삼키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지혁은 그녀의 모니터에 떠있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의 잔인한 문장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최민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의 영혼을 공격했는지, 지혁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계약 조건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유진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이 지혁과 마주쳤다. 지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유진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기대어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최민준은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으리라 확신하며 다음 계획에 착수했다. 심리전으로 헬레나를 흔들어 놓은 사이 그는 율림그룹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율림그룹이 몇 년 전 합병한 작은 통신장비 회사의 낡은 레거시 시스템에 오직 자신만이 아는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메인 서버에 쏠려 있을 때 그는 이 잊혀진 통로를 통해 그룹의 신경망 전체를 마비시킬 계획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혁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위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헬레나를 처음 만들었던 그날의 분노를 다시 일깨웠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떨림이 멈춘 손으로 키보드를 잡았다. 그는 실수를 했어. 유진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단순히 율림그룹에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야. 나한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그녀의 눈동자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상처 입은 유령은 이제 자비 없는 사냥꾼이 되어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비열한 공격 이후 권지혁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유진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해커 헬레나로 돌아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지혁은 그녀의 굳은 표정 아래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율림그룹의 존폐만을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최민준이 한유진의 과거를 건드린 순간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명백한 표적이 되었다.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 따위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클라이언트로서가 아니라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지켜야 할 한 남자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유진과의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유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무실로 들어와 그녀의 모든 장비를 신속하고 조용하게 옮기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돌아온 유진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지혁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거처를 옮기는 거요. 최민준이 당신의 신상을 안 이상. 그 낡은 원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내 허락도 없이 난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과잉보호는 사양이에요. 유진이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하지만 지혁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디지털 세상에서 당신은 헬레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한유진이요. 최민주는 궁지에 몰린 쥐새끼요. 곧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당신 오빠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보지 않겠소. 내 눈앞에서 절대로 당신 오빠라는 말에 유진의 모든 반항이 순간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이 단순한 갑질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유진은 지혁이 소유한 호텔의 최고층,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옮겨졌다. 그녀의 작업 공간은 집무실 구석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재현되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는 지역의 최정의 경호팀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배치되었다.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새장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가장 안전한 요새이기도 했다. 지역의 방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율림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사소한 재무 시스템 오류를 명분으로 율림 네트워크스에 대한 특별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 최민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감사는 그의 손발을 묶고 회사의 자금줄을 막고 그를 끝없는 서류 작업과 해명의 늪에 빠뜨렸다. 최민준이 다른 짓을 할 수 없도록 지혁이 만든 교묘한 올감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낮에는 율림그룹 본사에서, 밤에는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유진이 모니터 앞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 지혁은 말없이 따뜻한 수프나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전략을 논의하며 함께 식사를 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어느 날 밤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던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내가 필요해서 율림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지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처음엔 그랬소.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소. 그의 솔직한 대답에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후 지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감사팀에게서 올라온 중간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민준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다.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 무겁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요. 이걸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감. 정상에 서 있다는 고독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 당신은 이해하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하던 남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의 무게를 보았다. 그 역시 상처와 고독을 안고 싸우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커피를 내려 그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행동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사실상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하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감싸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자 파트너십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동안에도 적은 움직이고 있었다. 특별 감사로 인해 돈줄과 행동 방향이 막힌 최민주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의 감시 시스템에 새로운 경고가 포착되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불길한 움직임이었다. 공격의 근원지는 예상치 못한 곳.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율림그룹의 낡은 레거시 시스템. 즉, 최민준이 과거에 합병을 주도했던 바로 그 통신장비 회사의 서버였다. 이리 와봐요.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혁이 그녀의 옆으로 달려왔다. 모니터 위에는 낡고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도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뱀이 구석에 몰리니까 마지막 독을 뿜을 준비를 하는군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마지막 전투가 임박했음을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지혁은 유진의 의자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다 의자 등바디를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금지된 접촉이 아니었다. 폭풍을 함께 맞설 동반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뢰와 지지의 표시였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과 한유진은 밤을 꼬박 사운 채 낡은 레거시 시스템의 구조도를 띄워놓은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최민준이 준비한 마지막 공격의 실체를 파악한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 백도어를 통해 로직 폭탄, 러직봄을 주입할 생각이에요. 데이터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율림그룹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오염시키려는 거예요. 회사의 영혼을 죽이겠다는 거죠. 최민준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그는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모든 투자자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폭탄을 터뜨려 권지혁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혼란을 틈타 회사를 장악할 생각이었다. 막을 수 있어. 지혁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부셔버려야 해요. 그가 직접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헬레나가 마침내 사냥꾼의 본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혁을 돌아보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체크메이트였다. 최민준의 공격을 막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공격한다고 믿게 만들 거죠. 유진은 새로운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CEO 번째 단계 허니팟, 율림의 코어 네트워크와 똑같이 생긴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거예요. 거울처럼 똑같은 가짜 시스템이죠. 최민준이 로직 폭탄을 터뜨릴 때 그는 진짜 시스템이 아니라 이 정교한 가짜 무대 위에서 놀아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추적자 트레이서 척의판. 그가 허니팟에 접속해 공격을 감행하는 그 순간 그가 열어놓은 통로를 역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의 진짜 위치, 그와 공모한 내부자와 외부 조력자들의 신원까지, 그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겁니다. 그의 공격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도청장치가 되는 셈이죠. 유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다음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단계, 증거 보관소 에비던스 러커. 그가 허니팟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입력하는 명령어 하나, 접근하는 파일 하나까지 모두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 보관소에 자동으로 기록될 거예요. 법정에서도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몫이에요. 당신은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해야 해요. 지혁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나는 최민준의 공격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총수처럼 보여야 하고, 그래야 그가 의심 없이 자신만만하게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올 테니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허니팟에 단 하나의 허점이라도 있다면 진짜 네트워크가 오염될 수 있었다. 최민준이 함정을 눈치채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 타이밍도 완벽해야 했다. 율림그룹의 운명이 유진의 완벽한 설계와 지혁의 강철 같은 담력에 달려 있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 시간 동안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준비 캠프가 되었다. 유진은 식사도 잠도 잊은 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디지털 함정을 구축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만 줄의 코드가 생명을 얻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세계를 만들어냈다. 같은 시간, 지혁은 외부에서 움직였다. 그는 이사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불안하고 지친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영인은 완벽해서 심지어 그의 충직한 김 비서조차 총수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정도였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그는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의 극소수 최고위층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작전 당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유진과 지혁은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색했던 첫 만남, 위험했던 계약,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해진 신뢰.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계약 조항 따위는 이제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없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맙소. 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진은 여전히 시선을 창밖의 불빛에 둔 채 대답했다.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를 잡은 그녀의 손에서는 그에 대한 깊은 믿음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미래라는 문을 이 남자와 함께라면 열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지혁은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피로를 가장한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펜트하우스의 커맨드 센터. 유진은 헤드셋을 쓴 채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다. 보안 화상 링크를 통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무대는 준비됐어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쇼를 시작해볼까?
율림그룹의 운명을 건 최후의 체스게임이 마침내 막을 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 율림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 컨벤션 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로 가득 찬 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율림그룹을 둘러싼 불안정한 소문들 때문이었다. 단상 위에 선 권지혁은 창백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절망 직전에 무너져가는 리더를 연기하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최민주는 그런 권지혁을 보며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의 무능함을 만천에 드러내고 이 혼란을 발판 삼아 이 사회를 장악할 참이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율림 제국을 무너뜨릴 로직 폭탄의 기폭 장치인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권지혁이 최근의 보안 문제에 대해 입을 열 차례가 되었다. 호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회사의 정보 시스템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권지혁이 힘겹게 말을 잇는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 총수님, 변명은 그만하시죠. 주주들은 총수님의 무능함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극은 절정에 달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단상 위의 권지혁과 그에게 반기를 든 최민준에게 쏠렸다. 바로 지금이었다. 최민준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노트북에 엔터키를 눌렀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커맨드 센터, 한유진의 모니터 전체가 붉게 번쩍였다. 들어왔다. 헤드셋 너머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 최민준이 보낸 로직 폭탄 데이터가 거대한 해일처럼 허니팟 시스템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준의 노트북 화면에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율림그룹의 핵심 시스템이 파괴되는 가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다시 컨벤션 홀 최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권지혁이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서 나약함과 불안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강력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대표, 마침 당신의 시연이 아주 시기적절했군요. 뭐라고? 최민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 순간 권지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던 율림그룹의 로고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유진이 지휘하는 새로운 화면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화면. 그곳에는 최민준이 방금 터뜨린 로직 폭탄이 허니팟이라는 거대한 가상 시스템 안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격리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두 번째 화면. 세계 지도 위로 붉은색 선 하나가 나타났다. 공격 신호가 수십 개의 경유지를 거쳐 마침내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점 위에는 이런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발신지 최민준 대표이사. 그랜드 호텔 컨벤션 홀. A7 좌석. 그리고 세 번째 화면. 디지털 증거 보관소라는 제목 아래 최민준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가 방금 엔터 키를 누르는 로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과거 그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긴 이메일 내역, 공모자들과 나눈 비밀 대화,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 그의 모든 배신과 탐욕의 역사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호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악과 탄식,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최민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자신의 노트북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공모자들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꼼짝마!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유진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짓는 최민준에게로 신속하게 다가갔다. 최민준 씨, 당신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산업 스파이 행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끌려나가면서 그의 눈이 단상 위의 권지혁과 마주쳤다. 권지혁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차가운 정의만이 담겨 있었다. 배신자의 시대는 끝났다. 권지혁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최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힘있고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율림그룹의 구조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펜트하우스. 한유진은 뉴스 속보 화면을 통해 최민준이 호송체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게 어둠 속의 유령은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맞이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최민준과 그의 공모자들이 체포된 주주총회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젊은 총수의 위대한 결단, 부패를 뿌리 뽑은 율림그룹의 자정작용이라며 권지혁을 칭송했다. 혼란에 빠졌던 율림그룹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굳건한 신뢰를 증명해 보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커맨드 센터. 한유진은 자신의 단출한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몇 벌의 옷.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계약에 따라 그녀는 이제 사라져야 할 시간이었다. 율림그룹의 시스템에서 헬레나가 활동했던 모든 흔적은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난 몇 주간 자신의 요새이자 감옥이었던 이 화려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때 권지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전투의 긴장감이 사라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모든 게 끝났어.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최종 보고서와 모든 증거 자료는 당신에게 전송했어요. 제 일은 끝났어요. 유진은 애써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매며 덧붙였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지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우리는 아니오. 그의 단호한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다. 헬레나. 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코드네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이 왜 헬레나가 되어야만 했는지 이해하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기 위해 당신에겐 그 갑옷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더 이상 유령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소. 그림자 속에서 홀로 싸우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오. 한유진으로 살아도 괜찮소.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기지 않고 빛 속에서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세상. 그는 그녀에게 율림그룹 내에 독립적인 차세대 보안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곳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녀만의 왕국을 만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헬레나는 지난 수년간 그녀의 방패이자 그녀 자신이었다.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세상에 맨몸으로 나서는 것과 같았다. 그녀를 잔인하게 배신했던 이 세상을, 그리고 거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남자를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율림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녀가 지쳐 잠들었을 때 재킷을 덮어주고 그녀의 아픈 과거 앞에서 함께 분노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믿어주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남자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인 수락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헬레나가 아닌 한유진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유진은 율림그룹 정보보호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었다. 헬레나의 실력과 권지혁의 전폭적인 지지가 결합된 연구소는 단숨에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낡은 후드티도 삐딱한 자세도 없었다.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유진과 여전히 완벽한 슈트 차림의 지혁.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떠보기 위한 연기를 하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정말 최악이었던 거 알아요. 지혁이 와인을 따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쪽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유진이 미소로 받아쳤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한참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지혁의 표정이 문득 진지해졌다. 유진 씨,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비즈니스였어. 두 번째 계약은 위장이었고, 그래서 세 번째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의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키 값의 일부였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암호, 평생을 함께하는 파트너십 계약, 어떤 해지 조항도 없는 영원한 계약 말이오. 그는 무릎을 꿇지도 거창한 말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반지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다. 강요된 맞선과 서툰 연극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 계약,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두 사람의 세상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